쿠르드 세력을 분리주의자라고 공격했다. 이란 반대파끼리도 전후 쿠르드 쪽에 지위를 놓고 싸우기 시작한 것이었다. 혁명 이전으로 돌아가기를 원하는 세력과 그 혁명 이전 체제에서 탄압받았던 소수 민족들의 이해관계는 같지 않다. 어떤 시나리오가 현실이 될지는 이란 국민들이 정할 일이다. 다만 역사가 3000년 동안 보여준 패턴이 있다. 파괴 뒤에 반드시 새로운 것이 올라왔다는 것이다. 키루스 뒤에 다리우스가 있었고 몽골 뒤에 루미가 있었다. 이번 전쟁이 중동의 지정학적 지형을 근본적으로 바꾸고 있다는 것은 분명하다. 수십 년간 이란이 유지해온 저항의 축 네트워크가 붕괴됐다. 헤즈볼라, 하마스, 후티 반군이 심각하게 약화됐다. 이란이 수십 년간 구축해온 전략적 억제력이 무너진 것이다. 에너지 측면에서 이번 위기는 두 가지 방향으로 세계를 변화시킬 것이다. 단기적으로는 미국 에너지 패권이 강화된다. 중동산 원유 공급이 불안정해진 상황에서 미국산 원유와 LNG에 대한 수요가 폭발했다. 장기적으로는 에너지 전환이 가속화된다. 이번 위기가 호르무즈 의존의 위험성을 전 세계에 각인시켰다. 각국 정부는 화석 연료 의존도를 줄이는 정책을 강화할 것이다. 이 전환의 속도가 빨라질수록 중동 원유의 전략적 가치는 점점 낮아진다. 수천 년간 세계의 급소였던 호르무즈 해협이 에너지 전환의 완성과 함께 역사 속에 지명이 될 날이 올 수도 있다. 2026년 3월에 호르무즈 해협 앞에 200척의 유조선이 멈춰섰다. 그것은 군사력이 아니라 보험 시스템이 무너진 결과였다. 수십억 달러짜리 군함이 아니라 수만 달러짜리 드론 몇 대가 세계 경제를 멈춰 세운 것이었다. 이 사건의 표면에는 이란의 핵위협, 미국의 군사적 대응, 이스라엘의 안보 이해관계가 있었다. 그러나 그 뒤에는 더 깊은 계산들이 있었다. 미국 대법원이 트럼프의 핵심 경제 정책을 날린 그날 이란 공격 카드가 나온 것. 중간 선거 9개월을 앞두고 전쟁이 결집 효과가 계산된 것. 방산 공전이 경합주에 들어서면서 일자리가 표가되는 구조. 세계의 불안이 달러 강세를 만들고 국채 조달 비용을 낮추는 금융 메커니즘. 네타냐후가 총선 9개월을 앞두고 전쟁 영웅이 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를 잡은 것. 수십 년간 이스라엘을 위협해온 이란의 저항의 축 네트워크를 일거에 무너뜨릴 수 있는 조건이 만들어진 것. 그리고 이란 혁명 수비대가 선별적 봉쇄를 선언함으로써 미국이 그토록 원하던 국제공조의 명분을 스스로 완성시켜준 것. 이란은 정권을 지키려 호르무즈를 막았지만 역설적으로 그 행동이 국제사회에서 정권교체의 명분을 완성시켜 주었다. 전 세계를 인질로 잡으려 했으나 오히려 전 세계를 적으로 만들었다. 역사는 반복된다. 1898년에도, 1953년에도, 1964년에도, 2003년에도, 그리고 2026년에도. 세상에 우연히 터지는 전쟁은 없었다. 전쟁 뒤에는 항상 누군가의 계산이 있었다. 누가 이기는지, 누가 돈을 버는지, 누가 권력을 유지하는지. 그 흐름을 따라가다 보면 진짜 이유가 보였다. 5000년 전 이름 모를 상인이 인도산 토기를 싣고 처음 건넌 이 물길에서 인류는 짐의 종류를 바꾸고 배의 크기를 키웠지만 그 물길을 둘러싼 욕망과 두려움의 본질은 바꾸지 못했다. 뉴스가 보여주는 표면 뒤에 무엇이 있는지, 앞으로 어떤 전쟁 뉴스를 보더라도 하나의 질문이 세상을 읽는 가장 강력한 도구가 된다. 누가 이 전쟁으로 무엇을 얻는가? 그 질문을 던지는 순간부터 역사가, 그리고 지금 이 세계가 완전히 다르게 보이기 시작한다. 그날 밤 호르무즈 해협 위의 하늘은 고요했다.
200척의 유조선이 페르시아만 안에 갇힌 채 불을 켜고 흔들렸고 선원들은 자신들이 어느 나라의 적인지 어느 나라의 우호국인지 알 수 없는 채로 지시를 기다렸다. 그 배들 위로는 드론도 없었고 미사일도 없었다. 그냥 불확실성만 있었다. 그리고 그 불확실성 하나가 수십 년간 구축된 글로벌 보험 시스템 전체를 사흘 만에 무너뜨렸다. 전쟁은 이렇게 작동한다. 가장 강력한 무기는 칼이나 폭탄이 아니다. 공포다. 그리고 더 정교한 무기는 공포를 느끼도록 설계된 판이다. 포르투갈이 이 해협을 107년간 지배했을 때도, 이란이 드론 몇 대로 세계 경제를 멈춰 세웠을 때도, 미국이 달러 유동성이라는 금융무기로 한 나라의 시위를 설계했을 때도 본질은 같았다. 힘의 문제가 아니라 판의 문제였다. 누가 게임의 규칙을 쓰느냐의 문제였다. 이란은 그 판에서 졌다. 스스로 인질범을 자초하면서 졌다. 그러나 이란이 진 것과 이란 국민이 진 것은 다른 이야기다. 3000년 동안 알렉산드로스도 아랍도 몽골도 영국도 미국도 이란이라는 나라를 완전히 끝내지 못했다. 파괴는 반복됐지만 그 이후에는 언제나 무언가 새로운 것이 올라왔다. 그 패턴이 이번에도 반복될지는 아무도 모른다. 다만 한 가지는 확실하다. 이 물길은 지금도 흐르고 있고 그 위에서 다음 판을 짜는 누군가가 이미 움직이고 있다는 것이다. 뉴스를 볼 때마다 기억해야 할 것이 하나 있다. 헤드라인은 결과다. 진짜 이야기는 그 헤드라인이 만들어지기까지의 과정에 있다. 누가 그 과정을 설계했는지, 누가 그 결과로 무엇을 가져갔는지, 그 질문을 멈추지 않는 것. 그것이 지금 이 세계를 살아가는 가장 냉정한 방법이다. 역사는 언제나 승자의 언어로 기록된다. 전쟁이 끝나면 명분이 사실이 되고 계산이 정의가 되고 판을 짠 자의 이야기가 교과서에 실린다. 1898년에 미국이 스페인에게서 필리핀을 빼앗은 것은 쿠바 해방의 부산물이 됐고 1953년에 CIA가 이란의 민주적 총리를 쿠데타로 끌어낸 것은 수십 년간 기밀 문서 속에 잠들어 있었다. 2003년 이라크에는 대량 살상 무기가 없었지만 그 전쟁으로 죽은 사람들은 되살아오지 않았다. 2026년의 이야기도 결국 누군가의 언어로 정리될 것이다. 이란의 핵 위협을 제거한 정의로운 작전으로 기록될 수도 있고 협상 테이블을 뒤집고 시작된 또 하나의 계산된 전쟁으로 기억될 수도 있다. 어느 쪽이 역사에 남느냐는 누가 그 이후의 판을 장악하느냐에 달려있다. 그러나 기록되지 않는 것들이 있다. 테헤란의 한 상인이 가게 문을 닫고 거리로 나온 날의 두려움. 이스파한에서 폭죽을 터뜨리던 사람 옆에서 총성이 울린 그 밤. 페르시아만에 갇힌 유조선 선원이 자신이 어느 나라의 적인지 모른 채 새벽을 버틴 시간들. 역사는 그런 것들을 숫자로 바꾸고 숫자는 다시 통계가 되고 통계는 닥주가 된다. 판을 읽는 눈을 갖는 것과 그 판 위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을 잊지 않는 것. 그 두 가지를 동시에 붙드는 것이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들은 사람에게 남겨진 몫이다. 기지가 폭격당했다. 나탄즈 핵시설이 파괴됐고 혁명 수빌의 최고 사령관과 군 참모 총장, 핵과학자들이 동시에 사망했다. 이란의 방공망이 초토화됐다. 이란은 탄도미사일 550여 발과 드론 1000여 대로 보복했지만 피해는 이란 쪽에 압도적으로 컸다. 12일 만에 휴전이 됐다. 누가 봐도 이란을 패배했다. 12일 전쟁 이후 이란 경제는 더욱 빠르게 무너졌다. 2015년에 1달러에 32,000리알이었던 환율이 2026년 초에는 1달러에 140만 리알이 됐다. 10년 만에 화폐 가치가
44분의 1로 쪼그라든 것이었다. 물가 상승률 42%, 식료품 값은 72%가 올랐다. 이란 국민 입장에서는 밥을 먹는 것 자체가 생존 투쟁인 상황이었다. 2025년 12월 28일 테헤란 대형 시장 상인들이 가게 문을 닫고 거리로 쏟아져 나왔다. 일주일도 안 돼서 전국 100개가 넘는 도시로 번졌다. 1979년 혁명 이후 최대 규모의 시위였다. 시위대는 하메네이를 직접 겨냥한 구호를 외쳤고 1979년에 쫓겨난 왕전의 복귀를 바라는 구호까지 나왔다. 이란 정부의 대응은 잔혹했다. 전국 인터넷을 차단하고 시위대에게 실탄을 발사했다. 머리와 가슴을 조준해서 쏜 증거가 나왔다. 인권단체 추산 사망자가 6,000명이 넘었다. 그런데 나중에 드러난 충격적인 사실이 있었다. 미국 재무장관 스콧 베센트가 직접 인정한 것이었다. 워싱턴이 의도적으로 이란의 달러 부족을 만들어 리알화 폭락을 유도했다는 것이었다. 이란 국민들의 분노가 자연스럽게 일어난 것이 아니었다. 미국이 경제를 먼저 무너뜨려서 시위를 설계한 것이었다. 폭탄을 깨리기 전에 안에서부터 흔들어 놓은 것이었다. 1953년 모사데그 쿠데타 때 CIA가 돈을 뿌려 시위대를 사고 경제를 불안하게 만든 방법과 본질적으로 같았다. 70년이 지났지만 수법은 동일했다. 달라진 것은 CIA 공작원 대신 달러 유동성이라는 훨씬 정교한 금융무기를 썼다는 것뿐이었다. 쿠르드족은 중동에서 아랍인, 페르시아인, 터키인 다음으로 큰 민족이다. 인구는 약 4천만 명. 그런데 이 사람들에게는 나라가 없다. 세계에서 가장 큰 무복종 민족이다. 이들의 고향은 터키, 이라크, 이란, 시리아에 걸친 거대한 산악지대 쿠르디스탄이다. 프랑스보다 넓다. 그런데 이 땅 위에 국경선 4개가 그어져 있다. 한 민족이 네 나라로 찢겨진 것이다. 1920년 제1차 세계대전에서 오스만 제국이 무너지면서 승전국들이 중동 지도를 새로 그렸다. 세브르 조약에는 쿠르드족에게 자치지역을 주겠다는 조언이 있었다. 그런데 터키 건국의 아버지 아타튀르크가 이를 거부했다. 3년 뒤 새 조약에서 쿠르드 자치 조항은 흔적도 없이 사라졌다. 그날부터 100년이 넘도록 쿠르드족은 네 나라의 소수민족으로 쪼개져 살아야 했다. 1946년 카지 무함마드라는 쿠르드 지도자가 이란 북서쪽 마하바드에서 쿠르디스탄 공화국을 선포했다. 쿠르드족이 역사상 처음으로 자신들의 언어로 교육하고 여학교를 세우고 자기 정부를 운영한 것이었다. 그러나 서방의 압박으로 소련이 지원을 끊자 이 공화국은 겨우 11개월 만에 무너졌다. 이란 정부군이 들어왔고 카지 무함마드와 지도부 20여 명이 공개 교수형에 처해졌다. 11개월, 그게 전부였다. 그러나 이 경험이 남긴 기억은 80년 뒤인 지금도 쿠르드족 전체를 움직이는 원동력이 되고 있다. 1950년대 이스라엘 초대 총리 벤구리온이 주변부 독트린을 세웠다. 아랍 세계 바깥에 있는 비아랍 세력과 동맹을 맺자는 것이었다. 그래서 눈에 들어온 것이 쿠르드족이었다. 1960년대 모사드 요원들이 직접 쿠르디스탄 산맥으로 들어가서 쿠르드 전투원 페시메르가를 훈련시켰다. 이스라엘의 훈련을 받은 페시메르가가 이라크 군에 수천 명의 피해를 입혔다. 이스라엘은 쿠르디스탄에 야전병원을 세웠고 쿠르드족은 이라크 유대인 2만여 명의 이스라엘 이주를 도왔다.
서로 살려준 관계였다. 그러나 1975년 결정적인 배신이 일어났다. 이란과 이라크가 협정을 맺으면서 이란이 쿠르드 지원을 끊어버렸다. 미국과 이스라엘도 하루아침에 손을 뗐다. 당시 미국 국무장관 헨리 키신저가 한 말이 유명하다. 비밀공작을 선교 활동과 혼동하면 안 된다. 번역하면 우리는 너희를 도운 게 아니라 이용한 것이다. 그 말이었다. 쿠르드족은 그대로 버려졌고 이라크군의 보복에 노출됐다. 2022년 9월 마흐사 아민이라는 22살 쿠르드 여성이 테헤란에서 히잡 단속에 걸려 도덕경찰에 체포됐다가 구금 중에 사망했다. 이 여성의 쿠르드어 본명은 진아였다. 생명이라는 뜻이다. 그러나 이란 정부가 쿠르드어 이름 등록을 허용하지 않아서 공식 기록에는 페르시아어 이름만 올라가 있었다. 자기 이름조차 쓸 수 없었던 것이다. 이 사건은 1979년 혁명 이후 이란 최대 규모의 시위를 폭발시켰다. 전국을 하나로 묶은 구호는 쿠르드어였다. 진지한 아자디 여성 생명 자유. 쿠르드 여성 해방 운동에서 나온 이 말이 이란 8천만 인구를 뒤덮은 것이다. 2026년 2월 22일 전쟁이 터지기 정확히 6일 전 역사적인 일이 벌어졌다. 이란 쿠르드 반대파 5개 정당이 역사상 처음으로 하나로 뭉쳤다. 이념이 완전히 다른 세력들, 세속적 민족주의자부터 좌파까지 서로 사이가 안 좋던 조직들이 8개월간의 물밑 협상 끝에 합동군사사령부를 만든 것이었다. 전쟁 6일 전에 이런 연합이 만들어졌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는 설명이 필요 없다. CIA가 수개월 전부터 판을 깔고 있었다는 보도가 나온 이유가 바로 그것이었다. 2015년 오바마 행정부 시절 미국, 영국, 프랑스, 독일, 중국, 러시아와 이란이 핵 합의를 타결했다. JCPOA였다. 이란이 핵 활동을 제한하면 국제사회가 제재를 풀어준다는 내용이었다. 그런데 2018년 트럼프가 이 합의를 일방적으로 파기했다. 국제원자력기구가 이란이 합의를 지키고 있다고 확인했는데도 불구하고였다. 미국이 먼저 약속을 깬 것이었다. 이 사건이 이란 강경파에게 엄청난 선물이 됐다. 봐라. 미국과 합의해봤자 소용없다는 주장이 현실로 증명된 것이었다. 온건파가 틀렸다는 것이 입증됐다. 그리고 이란 지도부가 핵을 절대 포기하지 않는 또 다른 이유가 있다. 리비아의 카다피다. 카다피는 2003년에 핵을 포기했다. 그랬더니 2011년에 서방이 지원한 반군에게 잡혀서 길거리에서 사망했다. 이란 지도부가 이것을 보면서 무슨 생각을 했겠는가? 핵을 포기하면 죽는다는 교훈이었다. 2026년 2월 마지막 외교적 기회가 있었다. 오만의 중재로 미국과 이란이 간접 대화를 이어갔다. 이란은 핵물질을 절대 무기화하지 않겠다고 했고 IAEA 검증도 전부 받겠다고 동의했다. 오만 외무장관은 이 사실을 공개적으로 확인했다. 2월 26일 제네바에서 세 번째 협상이 열렸다. 이란 외무장관은 역사적인 기회가 바로 앞에 있다고 했다. 어떻게 봐도 전쟁은 끝났구나 싶은 순간이었다. 그런데 공격 하루 전인 2월 27일 IAEA가 충격적인 것을 발견했다. 이란이 이전 폭격에서 살아남은 지하시설 안에 고농축 우라늄을 숨겨두고 있었던 것이다. 콘크리트로 덮고 흙까지 얹어서 위성으로도 보이지 않게 만든 완전한 땅속 벙커였다. 이란은 폭격을 맞은 뒤
부서진 시설을 다시 짓는 것에서 그치지 않았다. 다음번 폭격에는 절대 무너지지 않도록 구조 자체를 바꿔버린 것이었다. 전문가들은 2주에서 3주만 더 지나면 그 시설은 어떤 폭탄으로도 파괴할 수 없게 된다고 말했다. 트럼프 입장에서는 지금이 아니면 영원히 기회가 없는 상황이었다. 여기까지는 이해가 가는 논리였다. 그러나 이것이 전쟁의 전부가 아니었다. 2026년 2월 20일 이란 공격이 터지기 8일 전이었다. 미국 연방대법원이 6대 3으로 판결을 내렸다. 트럼프가 전 세계를 상대로 부과해온 상호 관세가 전부 불법이라는 것이었다. IEPA 비상경제권법으로 관세를 부과할 권한이 대통령에게는 없다는 판결이었다. 트럼프가 임명한 대법관 2명이 반대표를 던졌다. 트럼프의 핵심 경제 정책이 통째로 날아간 것이었다. 11월 중간 선거까지 9개월밖에 남지 않은 상황에서 지지율은 바닥을 치고 있었다. 그 판결 당일 불과 몇 시간 뒤에 트럼프는 기자들에게 말했다. 이란에 대한 제한적 공격을 고려하고 있다. 대법원이 트럼프의 핵심 경제 정책을 날린 바로 그날 이란 공격 카드가 꺼내진 것이었다. 트럼프만이 아니었다. 네타냐후도 같은 처지였다. 2026년 10월에 이스라엘 총선이 잡혀 있었다. 최근 여론조사에서 네타냐후 연합은 49석에서 52석, 야당 연합은 57석에서 58석으로 밀리고 있었다. 이대로 가면 총선에서 지는 상황이었다. 그런데 전쟁이 터지면 어떻게 되나? 선거 판도가 바뀐다. 전쟁 영웅이 되는 것이다. 네타냐후는 18년 정치 인생 내내 이란 정권 교체를 최우선 목표로 외쳐온 사람이었다. 제네바 협상이 타결 직전까지 갔을 때 네타냐후가 수개월 전부터 트럼프 행정부를 설득해서 그 협상을 방해했다는 분석이 여러 전문가들 사이에서 나왔다. 전쟁이 필요한 두 지도자의 이해관계가 2026년 2월 28일 하루에 딱 맞아 떨어진 것이었다. 2026년 2월 28일 새벽 트럼프가 영상 하나를 공개했다. 8분짜리였다. 미국이 이란에 대규모 군사작전을 시작했다는 선언이었다. 작전명 장대한 분노. 이스라엘은 동시에 작전명 포유하는 사자를 게시했다. 테헤란을 포함해 이스파한, 카라지, 케르만샤까지 이란의 주요 도시 여러 곳이 동시에 불바다가 됐다. 목표는 핵시설, 미사일 기지, 군 지휘부, 그리고 최고 지도자 하메네이 본인이었다. 그날 저녁 트럼프가 직접 확인했다. 하메네이 사망. 47년 동안 이스라엘을 향해 씨를 말리겠다고 외쳐왔던 그 사람이 단 하루 만에 역사 속으로 사라졌다. 이란 현대사의 한 챕터가 그날 하루로 끝났다. 2026년 2월 28일 새벽 1시 47분 이란 방공망을 관제하는 레이더 스크린이 갑자기 수십 개의 표적으로 가득 찼다. 미국 공군의 스텔스 폭격기 B-21 레이더와 이스라엘 공군의 F-35I 아디르 편대가 동시에 이란 영공에 진입한 것이었다. 이란의 방공망은 이미 2025년 12일 전쟁에서 상당 부분 파괴된 상태였다. 살아남은 S-300 미사일 시스템들이 응사를 시작했지만 스텔스 기체를 포착하는 데는 한계가 있었다. 첫 번째 폭발이 테헤란 북쪽 교회에서 터졌다. 이란 핵 프로그램의 비공식 지휘본부로 알려진 시설이었다. 이어서 테헤란 시내 혁명수비대 본부, 이스파한의 미사일 저장 시설, 포르도 우라늄 농축 시설 인근이
연속으로 타격됐다. 카라지에서는 이란 탄도미사일 개발의 핵심 시설이 지상에서 완전히 지워졌다. 케르만시아에서는 이란 서부 군사령부가 직격탄에 맞았다. 이스라엘 군 발표에 따르면 이란 지도부가 세 곳에서 비상회의를 진행하고 있는 시점을 파악하고 그 세 장소를 동시에 타격했다. 정보당국이 실시간으로 하메네이의 위치를 추적하고 있었다는 뜻이었다. 단일 저녁 트럼프가 확인했다. 하메네이 사망. 86세의 최고 지도자가 자신의 집무실에서 숨졌다. 국방부 장관, 혁명수비대 사령관, 정보기관 수장까지 최소 7명이 같이 사망했다. 이란 혁명수비대의 반격은 즉각적이었다. 탄도미사일과 드론이 이스라엘을 향해 날아갔다. 동시에 바레인의 미 해군 오함대 사령부, 카타르의 아루데이드 공군 디지, 쿠웨이트의 미군 디지가 타격받았다. 카타르 최대의 LNG 터미널인 라스라판 산업단지가 비격되면서 카타르 에너지가 LNG 생산을 전면 중단했다. 세계 최대 LNG 공급국의 생산이 하루아침에 멈춘 것이었다. 그리고 3월 2일 혁명수비대 고위 관계자가 전 세계를 향해 선언했다. 호르무즈 해협 통과 불어 지나가려는 선박은 불태우겠다. 수십 년간 위협만 해오던 이란이 역사상 처음으로 이 위협을 실행에 옮긴 순간이었다. 3월 1일 유조선 스카이라이터호가 오만 근처에서 이란 드론 보트에 피격됐다. 선원 2명이 사망했다. 같은 날 MKD 비오모 기관실이 폭발하면서 또 한 명이 죽었다. 이 두 건의 공격이 보험 시장이 가한 충격은 직접적인 군사 행동보다 더 치명적이었다. 노이즈 오브 런던을 포함한 전 세계 주요 해운 보험사들이 즉각 호르무즈 해협 통과 선박에 대한 전쟁 위험 보험 제공을 중단했다. 수천억 원짜리 유조선을 보험 없이 전쟁 구역에 보낼 선주는 세상에 없었다. 미 해군 군함이 옆에서 호위를 제공한다고 해도 보험이 없으면 배를 보낼 수 없었다. 3월 2일 자정을 기점으로 평소 하루 24척이 통과하던 호르무즈 해협의 선박 통행이 사실상 중단됐다. 200척이 넘는 유조선이 페르시아만 안에 갇혔다. 여기서 이란이 택한 전략의 섬뜩한 정교함이 드러난다. 이란은 1988년의 교훈을 38년 동안 곱씹었다. 1988년 4월 이란-이라크 전쟁 당시 미 프리기탐 세뮤얼 B 로버츠가 이란이 설치한 규례를 밟았다. 4일 뒤 미국의 보복 작전명 프레잉 멘티스가 시작됐다. 단 하루 만에 이란 해군 전력의 상당 부분이 사라졌다. 프리기탐이 격침되고 쾌속정 다수가 침몰했다. 이 사건이 이란에게 새긴 교훈은 단 하나였다. 미국 해군과 정면으로 싸우면 죽는다. 그래서 2026년 이란이 택한 방법은 항공모함도 기뢰 수천 개도 아니었다. 드론 몇 대를 날린 것이었다. 배를 직접 침몰시킬 필요가 없었다. 보험사가 겁먹으면 그걸로 게임이 끝나기 때문이었다. 미국 원유 선물이 일주일 만에 40% 치솟았다. 1983년 거래 시작 이래 최대 상승폭이었다. 브렌트유는 하루에 18%가 올라서 배럴당 $109까지 갔다. 유럽 천연가스 선물은 48시간 만에 거의 2배가 됐다. 이라크의 경우 항구에 들어온 선박이 제로를 기록했다. 남부 유전 생산량이 하루 430만 배럴에서 130만 배럴로 7% 급감했다. 석유의 나라에서 석유가 넘치는데 팔지 못하는 아이러니였다. 골드만삭스 분석에 따르면
해협 동맹이 90% 줄면서 글로벌 석유 공급의 18%가 한꺼번에 시장에서 사라졌다. 국제에너지기구 전 석유 총괄은 이것을 에너지 시장이 한 번도 겪어보지 못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아시아가 가장 큰 타격을 받았다. 호르무즈를 통과하는 원유의 84%가 아시아로 향했다. 일본은 원유의 95%를 사우디, 쿠웨이트, UAE, 카타르에서 수입하는데 그중 70%가 호르무즈를 지나간다. 한국도 원유 수입의 68%가 이 해협을 경유했다. 방글라데시는 이미 가스 부족에 시달리다가 해협까지 막히자 정부가 대학을 닫고 연휴를 앞당기고 연료 판매를 제한했다. 비료 공장 5곳 중 4곳이 멈췄다. 카타르 에너지 장관은 이 상황이 계속되면 세계 경제가 무너진다고 경고했다. 3월 5일 AFP 긴급 속보가 전 세계 뉴스 편집국을 감타했다. 이란 혁명수비대가 호르무즈 해협의 우호국 선박 통과를 허용하겠다고 발표한 것이었다. 뉴스 헤드라인만 보면 긴장이 풀리는 것처럼 보였다. 그러나 뉴욕 증시는 그 속보가 나온 직후 700포인트가 넘게 폭락했다. 석유 관련 보험사들의 주가는 더욱 가파르게 내려앉았다. 세계 최대 해운사들은 운항 재개 의사를 묻는 질문에 아직 검토 중이라는 말만 반복했다. 왜였을까? 시장은 헤드라인이 아니라 그 헤드라인 뒤에 숨은 논리를 읽고 있었다. 우호국이 누구인지 들여다보면 그 이유가 즉시 드러났다. 미국 아닌 나라, 이스라엘 아닌 나라, 서방 동맹국 아닌 나라, 이란이 정의한 우호국은 사실상 중국과 러시아, 그리고 이란의 적대적이지 않은 일부 국가들에 불과했다. 세계 유조선의 90% 이상은 여전히 발이 묶인 것이었다. 3월 4일 이란이 중국 선박은 통과시키겠다고 발표했다. 실제로 아이언 메이든이라는 화물선이 중국 소유라고 신호를 보내면서 해협을 통과했다. 터키 운영 선박도 무슬림 소유라고 방송하면서 지나갔다. 그런데 이 선별적 해방이 시장을 더 공포에 떨게 만든 진짜 이유는 따로 있었다. 봉쇄가 물리적 문제인 상태에서는 군함이 충분히 많으면 배가 다닐 수 있었다. 그러나 이란이 우리가 선별해서 통과시키겠다고 선언하는 순간 이 문제는 정치적 판단의 문제로 바뀌었다. 이란이 특정 선박을 적으로 분류하면 그 배에 드론이 날아오는 것이었다. 어떤 보험사가 그 리스크를 계산할 수 있겠는가? 이란의 선별적 봉쇄에는 3가지 치명적 오류가 있었다. 첫 번째 오류는 자신의 목에도 올가미가 감긴다는 사실을 간과한 것이었다. 이란 경제는 석유 수출에 전적으로 의존한다. 호르무즈를 막으면 이란 자신의 석유도 나가지 못한다. 이미 12일 전쟁의 후유증과 제재로 무너진 경제 상황에서 마지막 남은 수입원까지 스스로 끄는 것이었다. 두 번째 오류는 선별적 봉쇄가 이란을 고립시켰다는 것이었다. 만약 이란이 해협을 완전히 막았다면 전 세계 모든 나라가 다 같이 피해를 봤을 것이었다. 그러면 미국도 국제적 압박을 받는 상황이 만들어질 수 있었다. 실제로 전쟁 초기에 유럽 일부에서는 미국이 협상 직전에 폭격한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왔다. 그런데 이란이 중국 배만 통과를 선언하는 순간 그 비판이 쏙 들어갔다. 이란이 스스로 미중 갈등의 한 축에 서겠다고 공식 선포한 것이었다. 서방 동맹국들의 배는 죽이고 중국 배는 살려주는 나라. 이젠 누구도 이란을 억울한 희생양으로 볼 수 없게 됐다. 사우디아라비아, UAE,
쿠웨이트, 카타르의 석유도 호르무즈로 나가야 했다. 이란이 이 나라들의 유조선까지 막아버렸다. 수니파 아랍 국가들이 이란을 완전히 적으로 확정짓는 순간이었다. 이란이 이슬람의 수호자를 자처했지만 정작 이슬람 세계 안에서도 완전한 외톨이가 된 것이었다. 세 번째 오류는 이란의 억제력이 이미 소진됐다는 사실을 직시하지 못한 것이었다. 이란의 전략적 억제력은 두 축으로 구성되어 있었다. 대리 세력 네트워크와 핵 능력이었다. 그런데 2023년 이후 두 축 모두 무너졌다. 헤즈볼라는 이스라엘의 집중 타격으로 지도부의 상당 부분을 잃었고, 하마스는 가자 전투에서 군사 조직의 핵심이 파괴됐다. 2025년 12일 전쟁에서 이란의 핵시설이 상당 부분 파괴되고 핵과학자들이 제거됐다. 이제 이 이야기에서 가장 소름 끼치는 부분이 나온다. 미 해군 5함대가 바레인에 있다. 페르시아만의 항공모함 두 척이 있었다. 미 해군이 운용하는 첨단 감시 시스템은 페르시아만 전체 수면의 이상 징후를 실시간으로 포착한다. 이란 혁명수비대의 소형 고속정 움직임, 수중물체 추적, 드론 경로까지 모두 바레인 사령부 화면에 표시된다. 3월 1일 스카이라이트5가 피격됐을 때 가장 가까이 있던 미 군함까지의 거리는 40해리, 약 74km였다. 고속정으로 1시간도 안 걸리는 거리였다. 이란의 드론 보트가 유조선에 접근하는 것을 미 해군이 감지하지 못했을 가능성은 거의 없었다. 공개된 자료와 전문가들의 분석이 일치하는 결론이 하나 있었다. 미군은 몰랐던 것이 아니었다. 기다린 것이었다. 왜 기다렸을까? 이란이 선별적 봉쇄를 선언하도록 유도하기 위해서였다는 분석이 여러 전문가들 사이에서 나왔다. 전쟁이 터지기 전까지 국제 여론은 하나가 아니었다. 이란이 협상 직전에 무너진 것을 두고 미국에 대한 비판적 시각도 존재했다. 그런데 이란이 선별적 봉쇄를 선언하는 순간 이 전쟁의 성격이 바뀌었다. 이란이 스스로 전 세계 에너지 공급망의 인질범을 자처한 것이 됐다. 미국이 이란을 공격한 것이 아니라 이란이 전 세계 경제를 볼모로 잡겠다고 선언한 것이 된 것이었다. 지질 국가들이 즉각 이란을 규탄하는 공동 성명을 발표했다. 프랑스는 항공모함 샤를 드골을 포함한 군함 12척을 파견했다. 미국이 그토록 원하던 국제 공조가 이란의 선별적 봉쇄 선언 하나로 완성된 것이었다. 역사는 이 패턴을 이미 여러 번 보여줬다. 1898년 미국 스페인 전쟁은 쿠바 해방을 명분으로 시작됐지만 실제로는 스페인이 갖고 있던 카리브해와 태평양의 식민지를 빼앗으려는 계산이 깔려 있었다. 전쟁이 끝나자 미국은 쿠바, 괌, 푸에르토리코, 필리핀을 한꺼번에 손에 넣었다. 1964년 베트남 전쟁을 본격화한 통틱만 사건은 나중에 사실상 조작되거나 크게 과장됐다는 것이 밝혀졌다. 2003년 이라크 전쟁의 명분이었던 대량 살상 무기는 전쟁이 끝난 뒤 어디에도 없었다. 표면에는 명분이 있고 뒤에는 진짜 계산이 있다. 이 패턴은 2026년에도 정확히 반복됐다. 역사에 외교적 도구이라는 표현이 있다. 꼬리가 개를 흔든다는 뜻이다. 대통령이 국내 위기를 가리기 위해 밖에서 전쟁을 일으킨다는 것이다. 1998년 빌 클린턴은 레윈스키 스캔들로 탄핵 위기에 모여 있었다. 그때 갑자기 수단의 한 제약 공장이 미사일 공격을 받았다. 당시 언론이 딱 이 단어를 썼다. 외교 더 도구이라고. 그리고 그 탄핵 국면은 수단 공습 뉴스에 묻혔다. 2026년 2월 20일 미국 연방대법원이 트럼프의 상호 관세를 위법이라고 판결했다. 트럼프의 핵심 경제 정책이 통째로 날아간 순간이었다. 11월 중간 선거까지 9개월밖에 남지 않은 상황이었다. 지지율은 바닥을 치고 있었다. 그 판결 당일 불과 몇 시간 뒤에 트럼프는 기자들에게 말했다. 이란에 대한 제한적 공격을 고려하고 있다. 관세 위법 판결,
지지율 바닥, 9개월 앞으로 다가온 중간선거. 이 모든 것이 이란 폭격 뉴스 하나에 전부 묻혔다. 온종일 관세 판결로 도배되던 뉴스가 하루아침에 전쟁 뉴스로 바뀐 것이었다. 전쟁이 터지면 국민이 대통령 뒤로 뭉친다. 역사학자들이 결집 효과라고 부르는 현상이다. 나라가 전쟁 중인데 대통령을 비판할 때가 아니라는 심리다. 역대 미국 대통령들이 위기마다 정확히 이 효과를 활용해왔다. 전쟁이 터지면 무기가 팔린다. 중동 나라들이 이란의 포복 미사일에 겁을 먹고 미국 방어 시스템을 구입했다. 사우디아라비아, UAE, 쿠웨이트, 카타르가 전부 미국에 무기를 주문했다. 조단위의 계약이었다. 트럼프가 추진해온 골든 돔 미사일 방어 시스템을 만드는 공장이 어느 주에 들어서느냐 하면 펜실베이니아와 미시간 같은 중간 선거 경합주였다. 공장이 들어서면 일자리가 생기고 일자리가 생기면 표가 된다. 관세로 경제 실적을 만들려다 대법원에서 막혔으니 이번에는 전쟁으로 그 실적을 만드는 것이었다. 세계가 불안해지면 사람들이 달러를 산다. 안전자산으로 달러 수요가 늘어나면 달러가 강세가 된다. 달러 수요가 늘어나면 미국 국채가 잘 팔리고 미국 정부의 자금 조달 비용이 낮아진다. 트럼프 행정부가 막대한 재정 적자를 메우기 위해 국채를 계속 발행해야 하는 상황에서 중동 불안으로 인한 달러 강세는 직접적인 재정적 이득이었다. 한 번의 전쟁으로 정치, 경제, 선거를 동시에 챙기는 구조였다. 네타냐후의 대산도 따로 분석해야 한다. 2026년 10월 이스라엘 총선에서 네타냐후 연합이 밀리고 있었다. 그런데 전쟁이 터지면 선거 판도가 바뀐다. 이것은 이스라엘 정치사에서 반복적으로 확인된 패턴이었다. 그러나 네타냐후의 이해관계는 단순한 선거 승리를 넘어선다. 그는 18년 정치 인생 내내 이란 정권 교체를 최우선 목표로 외쳐왔다. 이란이 이스라엘을 지도에서 지우겠다고 공언한 나라의 정권을 끝낸 지도자가 된다는 것은 그의 정치 인생에서 전례 없는 역사적 업적이 될 수 있었다. 이스라엘 입장에서 전략적으로 얻는 것도 컸다. 이란의 핵시설이 파괴되고 혁명수비대 지도부가 제거되면서 이스라엘을 둘러싼 위협의 근원이 제거됐다. 수십 년간 이스라엘을 지어왔던 포위만이 무너진 것이었다. 이 전쟁이 먼 나라 이야기가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는 가장 직접적인 숫자가 있다. 68%다. 한국이 수입하는 원유의 68%가 호르무즈 해협을 경유한다. 한국은 세계 5위의 원유 수입국이다. 에너지 자금률이 극히 낮아서 경제 활동에 필요한 에너지의 대부분을 수입에 의존한다. 그 수입의 절반 이상이 중동에서 오고 그 기름이 한국으로 오려면 호르무즈를 반드시 통과해야 한다. 서울에서 수원까지 거리도 안 되는 그 좁은 물길을 한국 경제의 핏줄이 매일 통과하고 있는 것이다. 1973년 오일 쇼크를 기억해야 한다. 중동 전쟁 하나가 터졌을 때 유가가 4배 가까이 폭등했다. 전 세계 경제가 얼어붙었고 한국도 그 충격을 고스란히 받았다. 당시 한국은 석유 파동으로 공장이 멈추고 가로등을 끄고 승용차 운행을 제한하는 비상조치를 시행했다. JP모건은 호르무즈가 완전히 막히면 국제 유가가 현재 70달러에서 130달러까지 뛸 수 있다고 분석했다. 거의 2배였다. 실제로 봉쇄 이후 국제 유가는 40% 이상 뛰었다. 유가가 오르면 무엇이 따라오르는지
구체적으로 살펴봐야 한다. 먼저 주유소 기름값이다. 유가가 2배라 되면 주유소에서 돈을 2배 내야 한다. 한국 정부가 2대1치 비축유를 보유하고 있어서 당장 기름이 끊기는 것은 아니지만 비축유가 있어도 기름값이 오르는 것을 막을 수는 없다. 택배비가 오른다. 마트 물가가 오른다. 전기요금이 오른다. 한국 발전의 상당 부분이 LNG에 의존하는데 LNG 가격이 폭등했기 때문이다. 월급은 그대로인데 나가는 돈만 폭발적으로 늘어나는 구조가 된다. 여기에 환율 효과가 더해진다. 세계가 불안해지면 사람들이 달러를 사는 경향이 있다. 달러 수요가 늘면 달러가 강세가 되고 달러 대비 원화 가치가 떨어진다. 환율이 오르면 한국이 해외에서 사오는 모든 것이 또 비싸진다. 석유 밀가루, 반도체 장비, 의약품, 원료까지 달러로 결제해야 하는 모든 수입품의 원가가 동시에 올라간다. 유가 상승으로 한 번 물가가 오르고 환율 상승으로 또 한 번 물가가 오르는 이중 충격이다. 유가가 10% 오를 때마다 한국 경상수지가 GDP의 0.5%포인트씩 나빠진다는 분석이 있다. 봉쇄 이후 유가가 40% 이상 뛰었으니 경상수지 충격만으로도 GDP의 2%포인트 이상이 된다. 역사를 돌아보면 하나의 패턴이 선명하게 보인다. 호르무즈를 완전히 독점하려 한 세력은 예외 없이 대가를 치렀다. 1507년 포르투갈의 알폰소 데 알부케르크가 함대를 끌고 나타났다. 1515년에 호르무즈 요새가 항복하면서 포르투갈의 지배가 시작됐다. 백취얌이었다. 오스만 제국이 세 차례 탈환을 시도했지만 모두 실패했다. 유명한 제독 피리 레이스가 직접 나섰지만 결국 물러났다. 그러나 1622년 페르시아 사파비 왕조와 영국 동인도 회사가 손을 잡고 호르무즈를 공격해서 함락시켰다. 107년의 지배가 그렇게 끝났다. 영국은 대가로 관세 수입을 공미하고 비단 무역 특권을 받았다. 이후 영국이 페르시아만의 실질적 지배자가 됐다. 1968년 영국이 수에즈 동쪽 철수를 선언하면서 그 자리를 미국이 채웠다. 패권이 포르투갈에서 영국으로, 영국에서 미국으로 바뀌었지만 한 가지는 변하지 않았다. 이 물길을 완전히 독점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것이었다. 기원전 3000년에 이름 모를 산인이 인도산 토기를 싣고 이 해협을 처음 건넌 이래 5000년이 지났다. 짐이 종류가 바뀌었다. 토기와 향신료와 비단이 석유와 LNG로 바뀌었다. 배 크기가 달라졌다. 나무배가 수십만 톤의 초대형 유조선이 됐다. 그러나 바뀌지 않은 것이 있다. 이 물길 하나가 막히면 그 충격이 전 세계로 번진다는 사실이다. 이 물길을 통제하는 자가 세계 경제의 목줄을 쥔다는 사실이다. 그리고 이 물길을 완전히 독점하려 한 자는 결국 대가를 치렀다는 사실이다. 아랍에미리트가 호르무즈를 우회하는 송유관을 완공했다. 하루 200만 배럴 처리 용량이다. 그러나 하루 2천만 배럴이 지나가는 해협을 200만 배럴짜리 파이프라인으로 대체한다는 것은 전체의 10분의 1도 안 되는 숫자다. 이 물길은 여전히 대체 불가능하다. 5000년이 지났지만 인류는 아직 234km의 함정에서 완전히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이란의 미래는 세 가지 시나리오로 나뉜다. 첫 번째는 혁명 수비대가 통제권을 유지하는 시나리오다. 지도부가 제거됐지만 혁명 수비대의 하위 구조는 살아있다. 새로운 지도자를 중심으로 결집하고 내부 결속을 위해
외부의 적을 활용하는 패턴을 반복하는 것이다. 두 번째는 대규모 시민 봉기로 정권이 교체되는 시나리오다. 2025년 말과 2026년 초에 이미 역대 최대 규모의 시위가 있었다. 하메네이의 사망으로 통치의 상징적 구심점이 사라진 상황에서 혁명 수비대의 내부 분열이 발생하고 시민들이 다시 거리로 나온다면 체제 전환이 가능하다. 세 번째는 여러 세력이 권력을 두고 충돌하는 이란의 분열이다. 혁명 수비대 찬존 세력, 개혁파 성직자들, 이란 왕세자 레자 팔라비를 중심으로 한 왕정 복귀 세력, 그리고 쿠르드족을 포함한 소수 민족들이 각자의 이해관계를 추구하며 충돌하는 상황이다. 이란 왕세자 레자 팔라비는 이미 2026년 3월의 어느 밤 페르시아만 상공에서 바라본 호르무즈 해협은 여느 때와 다르지 않아 보였다. 검푸른 수면 위에 유조선들이 늘어서 있었고 이란 해안가에는 불빛들이 흔들렸다. 그러나 그 수면 아래, 그리고 그 불빛 뒤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들은 전 세계 어느 교과서에도 기록되지 않은 방식으로 역사를 다시 쓰고 있었다. 이 물길의 이름은 호르무즈. 폭이 고작 34km에 불과한 서울에서 수원까지의 거리보다도 짧은 바닷길이다. 그러나 이 좁은 목구멍을 통해 하루 2천만 배럴의 원유가 흘러나간다. 전 세계 해상 석유 규역의 4분의 1이 이 한 줄의 물길에 실려 움직인다. 사우디아라비아의 유전에서 뽑아올린 원유도, 이라크의 바스라 항에서 실린 유조선도, 카타르의 LNG 터미널에서 채워진 가스도 세계로 나가려면 이 34km를 반드시 통과해야 한다. 다른 길은 없다. 이 해협이 처음으로 역사에 등장한 것은 기원전 3000년대로 거슬러 올라간다. 1930년대 영국 고고학자 오레스타인이 이란 남부 해안을 조사했을 때 27개의 고대 유적을 발견했다. 이집트에서 피라미드를 짓기 시작하던 그 무렵에 이미 이 바닷길로 물건이 오가고 있었던 것이다. 인도에서 만든 붉은 광택 토기가 이란 해안에서 출토됐고, 메소포타미아의 수메르 문명과 인더스 문명 사이를 잇는 해상 무역의 흔적들이 이 해협 연안 도처에 박혀 있었다. 5000년 전부터 이 물길은 막히면 큰일 나는 통로였던 셈이다. 그 이후로 알렉산드로스 대왕의 함대가 이 해협을 지나갔고, 포르투갈의 정복자들이 이 해협을 장악하기 위해 전쟁을 벌였으며, 영국 동인도 회사가 이 해협을 손에 쥐기 위해 페르시아 왕조와 밀약을 맺었다. 20세기에는 이라크가 이 해협 인근에서 유조선을 공격했고, 미국 해군이 이 해협을 지키기 위해 전함을 보냈다. 그리고 2026년 2월 28일 이 해협의 역사는 또 하나의 결정적인 챕터를 열었다. 미국과 이스라엘의 합동 공습이 이란을 강타한 것이다. 테헤란, 이스파한, 카라지, 케르만샤가 동시에 불길을 휩싸였고, 46년간 이란을 지배해온 최고 지도자 알리 하메네이가 그날의 공습으로 사망했다. 이란 혁명 수비대는 즉각 반격에 나섰다. 탄도미사일과 드론이 이스라엘과 걸프 지역의 미군 기지를 향해 날아갔다. 그리고 사흘 뒤인 3월 2일 혁명 수비대 고위 관계자가 전 세계를 향해 선언했다. 호르무즈 해협은 닫혔다. 지나가려는 선박은 불태우겠다. 수십 년간 위협만 해오던 이란이 역사상 처음으로 이 위협을 실행에 옮긴 순간이었다. 그런데 사흘 뒤인 3월 5일 기묘한 일이 일어났다.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을 일부 개방하겠다고 발표한 것이다. 우호북 선박은 통과를 허용하겠다는 내용이었다. 뉴스 헤드라인만 보면 긴장이 풀리는 것처럼 보였다. 그러나 뉴욕 증시는 그 속보가 나온 직후 700포인트가 넘게 폭락했다. 석유 보험사들의 주가는 더욱 가파르게 내려앉았고, 세계 최대 해운사들은 운항 재개 의사를 묻는 질문에 침묵으로 답했다. 왜였을까? 시장은 뉴스 헤드라인이 아니라 그 헤드라인 뒤에 숨은 논리를 읽고 있었기 때문이다. 이 이야기는 그 논리를 추적하는 여정이다. 표면에 보이는 이유와 진짜 이유, 공식 발표와 실제 계산, 그리고 5000년의 역사 속에서 반복되어 온 하나의 공식. 역사는 항상 이렇게 말해왔다. 이 물길을 둘러싼 싸움에서 진짜 승자는 칼을 가진 자가 아니라 판을 짠 자였다고. 이란이라는 나라를 이해하려면 먼저 그 땅부터 봐야 한다. 위성에서 내려다본 이란의 국토는 갈색과 회색의 세계다. 자그로스 산맥이 서쪽에서 북쪽으로 뻗어있고, 엘브루즈 산맥이 카스피의 남쪽 해안을 따라 솟아있다. 그 사이를 채운 것은 소금 사막과 모래 사막이다. 연간 강수량이 250mm가 채 안 되는 곳이 국토의 절반을 넘는다. 서울의 강수량이 1400mm임을 감안하면 이란 대부분의 땅은 농사를 짓는 것 자체가 생존과의 싸움이었다. 그런데 역설적이게도 이 척박함이 이란을 강하게 만들었다. 먹을 것이 나지 않으니
밖으로 나가서 교역해야 했다. 교역하려면 협상을 해야 했다. 협상하려면 상대의 언어와 문화를 알아야 했다. 수천 년에 걸쳐 이란은 장사와 외교의 달인이 됐다. 척박한 땅이 영리한 사람들을 만들어낸 것이다. 결정적인 것은 위치였다. 서쪽의 메소포타미아, 동쪽의 인도, 남쪽의 바다. 고대 세계의 세 문명권이 만나는 교차로에 이란이 있었다. 실크로드의 핵심 구간이 이란 고원을 관통했다. 중국에서 출발한 비단 상인이 서쪽으로 가려면 이란을 지나야 했고, 인도에서 출발한 향신료, 무역선이 북쪽으로 가려면 이란 해안을 거쳐야 했다. 이 길을 주면 세계 경제의 동맥을 주는 것이나 마찬가지였다. 그리고 이 지리적 조건은 수천 년이 지난 지금도 그대로다. 호르무즈 해협을 하루에 지나가는 원유가 2천만 배럴, 전 세계 석유 소비의 5분의 1이다. 이란이 이 해협을 막겠다고 한마디 하면 전 세계 기름값이 요동치는 이유가 바로 이 지리적 위치에 있다. 기원전 6세기 이란 고원에서 한 인물이 등장했다. 키루스 대왕이었다. 그는 당시 세계 최대의 제국을 건설했다. 현재의 이란에서 시작해 메소포타미아, 시리아, 이집트, 소아시아까지 뻗은 아케메네스 제국이다. 그러나 키루스가 단순한 정복자와 달랐던 것은 정복한 민족을 학살하지 않고 그들의 종교와 문화를 존중했다는 점이었다. 바빌론의 수십 년간 포로로 잡혀있던 유대인들을 그가 해방시켰다. 그냥 풀어준 것이 아니라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성전을 다시 지으라고 허락했다. 구약 성경이 이란의 왕을 메시아라고 부르는 유일한 사례가 바로 키루스다. 유대인들에게 페르시아는 은인의 나라였다. 그러나 키루스가 세운 이 제국도 결국 외세의 칼에 무너졌다. 기원전 334년 마케도니아의 알렉산드로스가 동방 원정을 시작했고, 페르시아 제국은 그의 군대 앞에 차례로 함락됐다. 그런데 여기서 놀라운 일이 벌어졌다. 정복자인 알렉산드로스가 오히려 페르시아 문화에 매료된 것이다. 그는 페르시아 왕의 예법을 따랐고 페르시아 귀족 여성과 결혼했으며 페르시아의 복장을 입고 페르시아식으로 통치하려 했다. 이것이 이란의 핵심 생존 전략이 처음으로 발현된 순간이었다. 칼로 싸워서 이기는 것이 아니라 문화로 스며들어서 정복자를 안에서부터 바꾸는 것. 이란은 알렉산드로스에게 지고도 알렉산드로스를 페르시아화했다. 7세기 이란은 새로운 파도와 마주쳤다. 아라비아 반도에서 일어난 이슬람 세력이 사산 왕조를 무너뜨리고 이란 전역을 정복한 것이다. 그런데 이번에도 이란은 사라지지 않았다. 이란계 학자들이 이슬람 황금 시대를 이끌었다. 9세기 수학자 알코리즘의 이름에서 알고리즘이라는 단어가 나왔다. 이란 출신 철학자들이 아리스토텔레스를 번역하고 주석을 달아 유럽 르네상스의 씨앗을 뿌렸다. 정복당한 나라가 정복자의 문명을 리드한 것이다. 1501년 사파비 왕조가 시아 이슬람을 국교로 선포했다. 이것은 단순한 종교적 선택이 아니었다. 당시 이란 사람들의 대부분은 순위파였다. 그런데 사파비 왕조는 의도적으로 시아파를 국교로 정했다. 서쪽에 순위파 최강국 오스만 제국이 있었다. 시아파를 선택한 것은 오스만과 확실히 차별화하고 독자적인 이슬람 정체성을 구축하려는 생존 전략이었다. 이 결정이 오늘날 이란 대 사우디아라비아, 시아파 대 순위파 갈등의 뿌리다. 지금 중동에서 벌어지는 모든 종파 갈등의 기원이 이 500년 전의 정치적 선택에 있다. 13세기에는 칭기즈칸의 몽골 군대가 이란을 휩쓸었다. 도시들이 통째로 불탔고 수십만 명이 학살됐다. 그러나 또다시 이란은 사라지지 않았다. 몽골 통치자들은 이란 관료들을 행정에 활용했고 몽골 귀족들은 이란 문화에 동화됐다. 파괴 뒤에 반드시 새로운 것이 올라오는 이란의 패턴. 이 패턴은 3000년 역사를 통해 단 한 번도 어긴 적이 없다. 19세기의 이란은 전혀 새로운 유형의 적과 마주쳤다. 칼이 아니라 계약서로 나라를 뜯어먹는 방식이었다. 1804년과 1826년 두 차례에 걸쳐 이란은 러시아와 전쟁을 벌였고 두 번 모두 졌다. 1813년 골레스탄 조약, 1828년 투르크만차이 조약. 이 두 조약으로 이란은 현재의 아제르바이잔, 아르메니아, 조지아를 전부 러시아에 넘겨야 했다. 그런데 더 심각한 것은 조약의 내용이었다. 이란 땅 안에 있는 러시아 사람들이 이란 법의 적용을 받지 않게 된 것이다. 치외 법권이었다. 러시아인이 이란에서 범죄를 저질러도 이란 법원이 재판할 수 없었다. 조선 말기에 열강에게 당한 것과 정확히 같은 굴욕이 이란에서도 벌어졌다. 영국은 더 교묘했다. 전쟁 대신 사업을 택했다. 1901년 영국인 사업가 윌리엄 녹스 다하시가 이란 남부의 석유 채굴권을 60년간 독점하는 계약을 헐값에 따냈다. 계약금은 2만 파운드였다. 1908년 마스제드 솔레이만에서 진짜 석유가 터졌다. 중동 최초의 상업적 유전 발견이었다. 이것이 지금의 BP 브리티시 페트롤리엄의 전신인 앵글로 페르시안 석유 회사의 시작이었다. 이란 땅에서 뽑아낸 석유였지만 돈은 거의 다 영국이 가져갔다. 이란이 받는 몫은
수익의 16%였다. 나머지 84%는 영국으로 흘러갔다. 일제가 조선의 자원을 수탈한 것과 구조적으로 동일했다. 이 경험이 이란 사람들의 뼈에 세 가지 교훈을 새겼다. 강대국은 우리 주권을 절대 존중하지 않는다. 석유는 축복이 아니라 저주다. 우리 지배층은 외세와 짜고 국민을 팔아먹는다. 이 트라우마는 이후 이란에서 벌어지는 모든 사건의 원인이 됐다. 1906년 이란 사람들이 직접 나섰다. 중동 최초의 입헌혁명이 일어난 것이다. 헌법을 만들고 의회를 세웠다. 민주주의를 스스로 만들어낸 것이었다. 그런데 1년도 안 돼서 무너졌다. 1907년에 영국과 러시아가 비밀 협약을 맺고 이란을 반으로 나눠 각자 차지해버린 것이다. 이란 사람들이 피 흘려서 만든 민주주의가 강대국 둘이 밀실에서 합의한 종이 한 장에 날아갔다. 이 사건은 이란 근대사에서 반복되는 패턴의 원형이었다. 이란이 무언가를 스스로 세우면 외세가 그것을 무너뜨린다. 이 패턴이 이란의 집단적 기억 속에 깊이 각인됐다. 1951년 이란 근현대사에서 가장 중요한 인물이 등장했다. 모하마드 모사데그가 총리로 선출된 것이다. 민주적 선거를 통해서였다. 모사데그가 한 일은 딱 하나였다. 석유를 이란 사람 손으로 되찾겠다고 석유 국유화를 선언한 것이다. 이란 땅에서 나오는 석유를 이란이 갖겠다. 지금 들어도 당연한 이야기다. 이란 국민 거의 전부가 열광했다. 그러나 영국은 즉각 반격에 나섰다. 전 세계에 이란 석유를 사지 말라고 압력을 넣었다. 이란의 원유 수출이 거의 중단됐다. 경제가 흔들리기 시작했다. 그러나 모사데그는 꺾이지 않았다. 1953년 8월 미국 CIA와 영국 MI6가 합작 쿠데타를 벌였다. 작전명은 아약스. 돈을 뿌려 시위대를 샀고 군부를 매수했다. 민주적으로 선출된 총리가 군사 쿠데타로 권좌에서 끌려났다. 모사데그는 체포됐고 미국이 원하는 팔라비 국왕이 완전한 권력을 손에 쥐었다. 재판에서 모사데그는 이렇게 말했다. 내 가장 큰 죄는 이란 석유를 이란인에게 돌려주려 한 것이다. 이란 사람들은 70년이 지난 지금도 이 말을 기억한다. 그리고 이 사건이 이란 사람들이 미국을 원수로 여기는 출발점이 됐다. 투표로 뽑은 지도자를 외국 정보기관이 돈을 뿌려 쫓아낸 것이다. 이 맥락 없이 이란의 반미 감정을 이해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그리고 역사의 아이러니가 하나 더 있다. 이란의 핵 프로그램을 처음 시작하게 해준 것이 바로 미국이었다. 1967년 미국은 이란에 연구용 원자로를 제공했다. 당시 이란은 미국의 동맹국이었고 미국은 이란이 핵기술을 가지는 것을 적극 장려했다. 수십 년 뒤 그 핵기술이 위협이 되자 그것을 막으려 한 나라도 미국이었다. 이란 사람들은 이 아이러니를 절대 잊지 않는다. 1970년대의 이란은 두 개의 세계가 같은 땅에서 충돌하고 있었다. 1973년 오일 쇼크로 유가가 폭등하면서 이란의 막대한 석유 달러가 흘러들었다. 테헤란의 부유층은 베르사유 궁전을 연상시키는 파티를 열었고 프랑스에서 샴페인을 공수해왔다. 팔라비 국왕의 왕실은 페르세폴리스에서 2500년 제국 기념식을 열며 수천만 달러를 낭비했다. 그러나 석유 달러는 골고루 흐르지 않았다. 빈민가에서는 물가가 폭등했고 일자리는 없었다. 농촌을 떠나 도시로 모여든 사람들이 테헤란 외곽의 판자촌을 가득 채웠다. 팔라비 국왕의 비밀 경찰 사바크는 반대파를 무자비하게 탄압했다. 고문과 처형이 일상이었다. 이 분노에 불을 붙인 사람이 있었다. 루홀라 호메인이라는 성직자였다. 1964년 팔라비 국왕에 의해 추방된 그는 이라크와 프랑스에서 15년간 망명 생활을 했다. 그 기간 동안 그는 성직자가 나라를 다스려야 한다는 이론을 발전시켰다. 파리에서 그는 음성 카세트 테이프에 담긴 설교를 이란으로 밀반입시켰다. 이란의 모스크에서 그의 목소리가 흘러나왔다. 1978년부터 전국에서 시위가 터졌다. 성직자, 좌파, 학생, 상인이 이유는 전부 달랐지만 구호는 하나였다. 팔라비 왕조 타도. 1979년 1월 16일 팔라비 국왕이 이란을 떠났다. 38년의 왕정이 거리의 힘에 무너진 것이었다. 2월 1일 호메이니가 테헤란 공항에 도착했다. 공항에 나온 사람이 수백만 명이었다. 그런데 이 혁명은 처음부터 모든 세력의 혁명이었다. 좌파도 있었고 자유주의자도 있었고 민족주의자도 있었다. 이들이 공통적으로 원한 것은 팔라비 왕조 타도였지 이슬람 신정 체제가 아니었다. 그러나 권력의 공백을 채운 것은 호메이니의 이슬람 세력이었다. 혁명에 참여한 다른 세력들은 하나씩 밀려났다. 좌파는 탄압당했고 자유주의자는 쫓겨났다. 세계 최초의 이슬람 공화국이 탄생했다. 민주주의를 기대했던 많은 이란인들에게 이것은 그냥 새로운 독재의 시작이었다. 팔라비 국왕의 사바크 대신 혁명 수비대가 왕실의 전행 대신 성직자들의 전횡이 그 자리를 채웠다. 1979년 11월 이란 학생들이 테헤란의 미국 대사관을 점거했다. 미국인 52명을 444일간 억류했다. 미국은 비밀 구출 작전을 벌였지만 이란 사막에서 헬기가 추락하면서
완전히 실패했다. 이 사건 하나로 미국과 이란은 45년이 넘도록 원수 관계가 됐다. 1980년 9월 이웃 이라크의 사담 후세인이 이란을 침공했다. 혁명으로 군대가 엉망이 된 틈을 노린 것이었다. 이 전쟁에서 가장 중요한 사실이 있다. 이라크를 지원한 세력들이다. 미국, 소련, 프랑스, 사우디아라비아가 전부 이라크 편에 섰다. 무기와 정보를 제공했다. 이란은 사실상 혼자서 전 세계를 상대로 싸운 것이었다. 그리고 사담 후세인이 이란군에 화학무기를 사용했다. 독가스로 사람들이 수천 명씩 죽어갔다. 국제사회가 한 것은 아무것도 없었다. 유엔은 양쪽 다 자제하라는 성명 하나를 발표하고 침묵했다. 독가스에 사람이 죽어가는데 양쪽 다 자제하라였다. 이란 사람들이 이 전쟁에서 배운 교훈이 무엇인지는 말하지 않아도 알 수 있다. 우리가 독가스에 죽어가도 세계는 입을 다문다. 강대국이 밀어주는 적 앞에서 국제법은 종이 쪼가리다. 아무도 우리를 지켜주지 않는다. 그러면 결론은 하나다. 우리가 직접 지킬 무기가 필요하다. 이것이 이란이 핵에 집착하는 진짜 이유다. 뉴스에서 이란 핵 문제를 다룰 때 이 맥락을 빼면 아무것도 이해가 안 된다. 8년간의 전쟁은 이란 사회를 근본적으로 바꿔놓았다. 혁명을 지키기 위해 만들어진 혁명 수비대가 전쟁을 거치면서 괴물처럼 커졌다. 이후 수십 년에 걸쳐 이란의 정치, 경제, 군사 전반을 장악했다. 1989년 호메이니가 사망했다. 후계자로 지명된 알리 하메네이가 최고 지도자 자리에 올랐다. 이 사람이 이후 37년간 이란을 지배한다. 그리고 2026년 2월 28일 미국과 이스라엘의 합동공습으로 사망한다. 하메네이가 구축한 전략의 핵심은 저항의 축이었다. 이란 혼자서는 미국이나 이스라엘을 이길 수 없다는 현실 인식 위에서 나온 전략이었다. 직접 싸우는 대신 중동 각지에 대리 세력을 심어놓고 그들을 통해 적을 괴롭히는 방식이었다. 레바논의 헤즈볼라, 팔레스타인의 하마스, 예멘의 후티 반군, 이라크의 시아파 민병대, 이란이 이들 전부에 돈과 무기를 댔다. 비용 대비 효율이 극적으로 높은 전략이었다. 그러나 이 전략은 2023년 이후 하나씩 무너지기 시작했다. 이란과 이스라엘이 지금 서로에게 미사일을 날리는 사이가 됐다는 것은 역사를 아는 사람에게는 더욱 충격적인 일이다. 왜냐하면 이 두 나라는 불과 반세기 전까지만 해도 형제보다 가까운 사이였기 때문이다. 그 기원은 2500년 전의 키루스 대왕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바빌론에 수십 년간 포로로 잡혀있던 유대인들을 키루스가 해방시킨 것이다. 구약 성경 에스라서와 이사야서는 키루스를 메시아라고 부른다. 이방인 왕이 성경에서 메시아로 불린 유일한 사례다. 이 감정은 수천 년을 이어왔다. 1950년대에 이란의 팔라비 국왕은 이스라엘을 국가로 인정했다. 무슬림 국가 중 두 번째였다. 테헤란 한복판에 이스라엘 대사관이 들어섰고 이스라엘 국적항공사 에랄이 텔아비브에서 테헤란까지 직항을 운영했다. 군사 협력은 더 깊었다. 이스라엘이 이란의 미사일 기술을 넘겼고 이란은 이스라엘에 석유를 안정적으로 공급했다. 미국, 이란, 이스라엘이 하나의 팀이었던 시절이 있었다. 1979년 모든 것이 한반에 뒤집혔다. 이슬람 혁명이 일어난 것이다. 호메이니는 권력을 잡자마자 세상을 갈라버렸다. 미국은 큰 악마, 이스라엘은 작은 악마. 테헤란의 이스라엘 대사관은 즉시 문을 닫았다. 그 건물이 어디로 넘어갔느냐? 팔레스타인 해방기구에게 주었다. 이스라엘이 쓰던 건물을 이스라엘의 적에게 넘긴 것이다. 그런데 소름 끼치는 반전이 있었다. 1980년 이란-이라크 전쟁이 터진 직후 국제사회에서 완전히 고립된 이란에게 몰래 무기를 대준 나라가 있었다. 작은 악마라고 불렀던 바로 그 나라 이스라엘이었다. 사담 후세인의 이라크가 이란보다 훨씬 더 무서운 존재였기 때문이었다. 적의 적은 나의 친구라는 냉정한 계산이었다. 전쟁이 끝나자마자 이란은 이스라엘에게서 무기를 받은 적이 없다고 잡아댔다. 그리고 다시 원수 모드로 돌아갔다. 이란이 왜 이렇게까지 이스라엘을 미워하는지를 종교로만 설명하면 한 가지가 말이 안 된다. 이란은 시아파 국가인데 이란이 돈과 무기를 대주는 팔레스타인 하마스는 수니파다. 시아파와 수니파는 이슬람 내에서 역사적으로 결혼지간이다. 종교로 따지면 절대 손잡을 수 없는 사이인데 이란은 하마스를 지원한다. 답은 종교가 아니라 정치에 있다. 이란 이슬람 공화국은 종교 지도자가 나라를 다스리는 신정체제다. 이런 시스템이 유지되려면 반드시 외부의 적이 필요하다. 국민의 불만을 밖으로 돌릴 대상이 있어야 체제가 굴러간다. 이스라엘이 딱 그 역할을 해주고 있는 것이다. 시온주의를 막아야 한다. 이스라엘을 쓸어버려야 한다는 구호가 이란 체제를 유지하는 접착제 역할을 해왔다. 이것이 적대적 공생이라고 불리는 구조다. 서로 미워하면서도 그 미움이 서로에게 필요한 관계. 이스라엘은 이란에 대항하기 위해 기발한 카드를 꺼냈다. 아제르바이잔이었다. 이란 바로 위에 붙어있는 나라다. 이스라엘은 아제르바이잔에 첨단 무기와 드론 기술을 넘겨주고 그 대가로 이란 국경 바로 옆에 군사 기지를 얻어냈다. 이란 핵시설을
직접 타격할 수 있는 전진 기지였다. 2020년 아르메니아와 아제르바이잔의 전쟁에서 유럽과 미국이 아제르바이잔을 비판하는 동안에도 이스라엘만은 아제르바이잔 편을 든 이유가 여기 있었다. 한편 이란도 손 놓고 있지 않았다. 시리아와 이라크의 내전을 틈타 두 나라의 시아파 민병대에 무기를 쏟아부으며 사실상 위성 국가로 만들었다. 이란의 목표는 이란에서 이라크, 시리아, 레바논을 거쳐 이스라엘 국경까지 이어지는 시아파 벨트를 완성하는 것이었다. 2023년 10월 7일 하마스가 이스라엘을 기습 공격했다. 1200명의 이스라엘인이 사망하고 250명이 인질로 잡혔다. 이스라엘은 가자에 대한 전면 반격을 시작했다. 이후 2년 가까이 이어진 전투에서 이란이 수십 년간 공들여 만든 대리 세력 네트워크가 하나씩 무너지기 시작했다. 헤즈볼라는 이스라엘의 집중 타격으로 심각하게 약화됐다. 하마스는 가자 전투에서 조직의 핵심을 잃었다. 2025년 6월 12일 이스라엘이 이란 본토를 전면 공격했다. 이란 전역의 핵시설과 군사